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무형자산의 의의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자, 무형자산 기억나는 거 한번 볼까요? 무형자산 물리적 실체가 있다, 없다? 물리적 실체가 없고, 영업활동에, 영업활동에 사용합니다. 그죠? 사용하고, 또 기억나는 게 뭐 있었습니까? 미래 가능한 경제적 효익이 기대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게 통제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식별 가능하고, 이 정도도 했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면서 식별 가능하고 미래 가능한 경제적 효익이 기대된다면 무형자산의 자산으로 처리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종류에 대해서 했던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영업권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으로 브랜드, 입지 조건, 기술, 고객 평판 등으로 인하여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은 일정 기간 독립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특허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상표권 등이 여기에 해당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비는 신기술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여기 다시 나오네요.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고 기비 통제 가능하며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요거 가끔씩 시험 문제에 한 전산 1급 정도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내부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관련 비용으로 자산 인식 기준을 충족하면은 무형자산이 됩니다. 그죠? 무형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영어권 볼까요? 영어권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특별히 유리한 무형의 자원입니다. 자, 또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초과 수익을 올린다는 얘기죠. 초과 수익을 올리는 이유가 경영진이 뛰어나든가 판매 조직이 있든가 혹은 브랜드 가치가 있든가 입지 조건이 유리하든가 양호한 신용이 있든가 원만한 노사관계가 있든가 기술이 있든가 뭔가 모르는 원인에 의해서 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기업에 비해서 초과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이걸 뭘로 영업권으로 계상을 해 주게 됩니다. 이런 유형은 주로 책에서 했죠. 합병이라든가 영업 양수도를 통해서 취득을 하게 됩니다. 영업권을. 그래서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인데 이 부분에 자세하게는 고급 회계에 가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우리가 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업권은 합병이라 했습니다. 합병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뭘 초과하고 있다?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고 있다면 영업권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갑이란 회사에 자, 합병을 할 때는 합병을 하는 시점에서 이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을 다시 평가합니다. 다시 평가를 해봤더니 이 회사의 자산이 1000원이고 부채가 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순자산이 얼마가 됩니까? 500원이 되죠. 자, 그 다음 이 회사는 500원짜리 회사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이 회사를 취득하면서 현금을 취득을 합니다. 재자산, 여러 가지 자산을 몽땅 1000원, 부채 얼마? 500원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이 회사를 500원만 주면 되는데 700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200원이 뭐다는 얘기입니까?
이 200원이 영업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이상은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고급 가기 전까지는 이거 이상은 안 나옵니다. 책에서도 교과서 122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뭐 똑같은 문제인데 P 122쪽에 예제 문제 보시면 주 3일은 2000X1년 7월 1일 주 회계를 합병하면서 현금 얼마를 지급했다. 현금을 다른 색깔 쓸게요. 현금을 5천만 원 지급했습니다. 5천만 원. 현금 5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자, 현재 2000X1년 7월 1일 현재 자산의 공정가치는 자산이 얼마? 8천만 원. 부채의 공정가치는 얼마? 4천만 원. 그래서 실제로 8천만에서 4천만 원 뺀 순자산은 1천만 원이죠. 근데 이 사람 얼마 줬다고요? 순자산이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인데 얼마 줬습니까? 5천만 원 줬으니까 1천만 원이 뭐다? 영업권입니다. 그죠? 영업권입니다. 그죠? 자, 그것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내부 창출 영업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지가 스스로 영업권을 계상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식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죠? 요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한 5분 복습하고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내부 창출 무형자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 한 번만 쭉 읽고 가고 나중에 우리가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들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입니다. 탐구나 평가, 응용, 선택, 즉 연구 단계에서 탐구나 연구를 하면서 뭔가 탐구를 했겠죠. 혹은 뭔가 평가를 한다든가 응용을 한다든가 선택 활동을 했는 비용들은 연구비로 단기의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연구 단계는 어떻게 했다? 단기 비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연구비로. 자,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 탐구, 평가, 응용, 선택 활동은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서는 우리가 개발비나 혹은 경상개발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비는 무형자산이고 단기 경상개발비는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요거 볼게요.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얘기는 연구가 끝나고 이걸 상품화 혹은 제품화를 위해서 어떤 시험 활동을 합니다. 공구나 검령이나 주형이나 시제품을 만든다, 모형을 만든다, 시험 공장을 설계한든가 제작하든가 시험 활동으로서 이런 활동, 즉 개발 단계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에 가능한 경제적 효익이 있거나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즉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면 뭐로 처리한다? 개발비로서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그 이외에는 뭐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상개발비로서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허권을 우리가 취득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특허를 취득하는데 투입된 즉 사용된 금액을 뭐로 처리한다. 취득원가로 해서 특허권이란 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고 개발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인데 이게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던가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다면 무형자산의 개발비로 처리하고
그 이외에는 모두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 됐습니까? 특허권, 특허권은 직접 사용된 금액을 특허권의 취득원가로 잡아서 자산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뭐 법률적인 비용 현금 100만 원을 줬다. 그다음 대변에 100만 원, 차변에 특허권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한 세 번 정도 읽고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거를 우리 교과서 P122쪽에 잘 표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비용은 연구비로 처리합니다. 연구 활동과 관련한 비용은 연구비로 처리를 하고 뭐로 처리한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하면 연구비는요 비용입니다. 그죠? 경상개발비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 못한 개발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조원가나 판매비와 관리비도 비용 처리합니다. 그죠? 개발비는 뭐다?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한 개발비로서 뭐로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상각을 해 줍니다. 됐죠? 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개발비에서 상각을 하는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는가 하면 20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세요. 됐죠? 자, 세 가지 요건이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죠. 그죠? 자산의 인식 요건이 식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통제하고요. 또 뭐 있었습니까? 미래 가능한 경제적 효익이 기대됩니다. 그죠? 효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즉 식별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고 미래 가능한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즉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봅니다. 요건 미리 볼게요. 수익이, 즉 이 제품이 만들어져서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20년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전산세무 2급쯤 돼야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는 잘 안 나오죠. 아직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기왕 하는 거, 지금 하는 거 확실하게 해두면 좋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즉 개발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고, 자 볼게요. 우리가 개발비가 투입돼서 개발이 완료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판매가 되어서 수익이 이 시점부터 발생한다면 이 시점부터 20년간 정액법 등을 적용합니다. 등. 다른 방법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정액법 등을 적용해서 상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한 3분 정도 한 번 더 읽어보고 갑니다. 자, 우리가 무형자산의 상각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유형자산도 해당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에 걸쳐서 취득부터 잔존까지 수명이 다 되는 내용연수 동안 이 자산을 사용해서 수익을 얻었죠. 수익을 얻으니까 수익이 있으면 비용이 있습니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즉 이 수익을 얻는 기간에 걸쳐서 비용을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강가상각이었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도 이러한 강가상각과 마찬가지로 즉 무형자산의 원가에다가 즉 이 원가가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시점부터 수익을 얻는 효익을 얻는 데 기여를 하니까 이 원가를 체계적으로 배분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상각 대상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빼게 되는데
우리 유형자산도 똑같았습니다. 시도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빼는데 특별한 규정, 즉 활성시장이 존재하거나 판매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잔존가액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잔존가액은 0이 됩니다. 그죠? 잔존가액은 0입니다. 상각기간은 법령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개발비는요. 그래서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비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0년이라는 데드라인을 줬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비는 어떻게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서 뭐 정액법 등으로 생각합니다. 그죠? 아, 내가 개발비가 투입됐는데 자, 수익을 얻는 시점부터 보니까 한 5년 정도 이 개발비로 효익이 나타날 거다. 그 다음에 5년, 10년이다, 10년, 15년이다, 15년, 20년, 30년 정도 내가 이 수익을 얻는데 공헌할 거다 해도 30년은 적용할 수 없고 몇 년? 20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법령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됐죠? 없고요. 자,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정하여야 하나. 그래서 이게 여기는 광어권 같은 것들요. 광어권 같은 것들은 생산량 비례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대부분 정액법 사용합니다. 정액법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붕괴가 만약에 자 개발비가 100만 원이었다. 100만 원이었는데 잔존가액은 제로. 내용연수가 5년이라면 5년에 걸쳐서 상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0만원 마이너스 0 해서 5년 하면 20만원이죠. 그러면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50만원, 대변에 우리가 유형자산에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설정을 했죠. 근데 여기서는 무형자산에서는 해당 자산에서 직접 차감을 해 버립니다. 여기서 책에서는 무형자산 상각 누계액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은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에서 직접 뺀다고 생각을 하세요. 알았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에서 직접 뺀다고 보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무형자산 상각비는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합니다. 그죠? 자,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교과서 123페이지인데, 무형자산의 상각이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마찬가지로 무형자산의 원가와 효익을 체계적으로 배분시키는 과정이다. 무형자산을 상각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액법이 사용된다. 무형자산 상각 시에는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비용 계정으로 대변의 무형자산 상각 누계 계정을 설정할 수 있고 설정하지 않고 무형자산 상각 누계 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무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알았죠? 자, 그 밑에 거 읽어봅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정액법을 사용하여 당해 무형자산이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무형자산이 사용 가능한 시점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라 했죠.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 3일이 신제품 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3천만 원의 지출이 발생하였고 이는 모두 개발비 자산 인식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었다. 자, 잠깐 흰 백지 하나 갖고 올게요. 자, 이 사람이 2001년도 중에 볼까요? 자, 요게 2000X1년 중에 그 다음에 여기 2000X2년 2000X2년 초라고 봅시다. 요 시점이 1년 중에 얼마를 지출했는가 하면 개발비로 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어떻게 요 시점에서 차변에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고 했으니까 개발비 300만 원, 대변에 현금 300만 원 이렇게 처리하겠죠. 됐죠, 그죠? 그리고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신제품 개발로부터 수익은 언제? 요때부터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2000X2년도부터 수익이 발생했죠. 그리고 내용 연수가 몇 년이다? 5년이라고 했습니다. 5년이면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2000X2년 초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2000X1년 12월 31일 날 이 개발비 상각을 한다 안 한다? 개발비 상각하면 안 되죠. 그죠? 안 되고 2000X2년 12월 31일 자 가정이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가정합니다. 그럼 요 시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3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액 제로 5년이니까 60만 원씩 상각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60만 원, 대변에 무형자산 6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때 붕괴한다 안 한다? 2000X1년 12월 31일 붕괴할 수 없습니다. 상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무형자산 상각 누계획을 설정했다면 무형자산 상각 누계획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됐죠? 자, 기타 비유동자산 보기 전에 여러분 저 책에 보시면 OX 퀴즈 이런 문제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OX 퀴즈 이거 상당히 공부하는데 도움 많이 됩니다. 이거 자세하게 보세요. 챕터별로 나오면 이거 하나하나가 한 문제니까 복습하실 때 꼭 보세요. 알았죠? 자,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었습니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중에서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었습니다. 즉, 자, 기타 비유동자산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산도, 유형자산도, 무형자산도 아닌 것이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볼까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으로서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책에는 보증금을 임차 보증금이라 해놨네요. 그죠? 임차 보증금. 즉, 타인의 물건 임차 시 임차대가 및 사용 관련 손해 행위의 담보가 뭐 되게 어렵게 써놨다. 그죠? 전세권 주죠. 요즘 우리 전신전화 가입권 전화 가입하면서 이거 미리 보증금 주는 건 없죠? 없으니까 이건 찾봅시다. 전세권,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도응과 수표, 부도가 났더라도 아직까지 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장기성 매출 채권, 요거에 또 뭐 하나 더 붙일까요? 장기 미수금 하시면 되겠죠. 장기 미수금.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자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채는 그냥 나중에 이연법인세 부채가 우리 부채 배울 때 있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요거 이연법인세 자산. 그래서 종류 4개 임차보증금, 장기성 매출채권, 장기미수금, 이연법인세 자산이 기타 비유동 자산에 속한다는 것 정도만 아세요. 그리고 잘 보세요. 이연법인세 자산 요 놈은 나중에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1년 안으로 들어오면 유동자산으로 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이연법인세 자산입니다.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종류만 한번 다시 머릿속에 넣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거의 대부분 마치고 이제 자본을 하나 남겨놓고 있고요. 그래서 교과서를 잠깐 읽는 사람들 한번 보시면 교과서 126페이지 P 126건 보시면 부채가 우리가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되는데 자, 부채는 쭉 전부 다 우리가 다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미 앞에서 다 했었습니다. 137페이지까지 126쪽부터 P137쪽까지는 다 했는 내용들입니다. 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 쭉 한번 각자가 예제 문제만 쭉 풀어보세요. 알았죠? 풀어보시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바로 자본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본하고 사채를 살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꼭 요거 부채는 다 복습 공부했는 거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복습하시고 하나가 보자. 하나만 볼게요. P127쪽에 유동성 장기 부채란 놈만 하나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만기가 1, 2, 3 내가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이 시점에서 이때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뭐 1년, 2년, 3년이 남았죠. 이때쯤 갚기도 했다고 봅시다. 근데 그러면 이때는 장기 차입금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경과해서 이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기가 1년 이내로 바뀌죠. 만기가 1년 이내로 바뀝니다. 그죠? 처음에 빌릴 때는 장기 차입금해서 비유동부채로 분류했다가 시간이 경과해서 만기가 1년 이내로 들어오면은 어떻게 유동성 장기 부채로 분류를 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했습니다. 되시겠죠? 이 시점에서 만기가 1년 이내로 들어오니까 유동성 장기 부채로 분류합니다. 알았죠? 자, 다음 차시에는 자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